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오기가 쉽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좀 편하셨을 텐데, 일단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깊은 생각 초등수학 원장이고요.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이 4학년, 5학년, 6학년이죠. 학생도 있고. 어머니 혹시 잠깐 간단한 설문조사를 할게요. 4학년 학부, 예비 4학년. 예비 4학년. 혹시 예비 5학년. 그 다음에 예비 6학년. 이 대부분이시죠. 네. 일단 제가 오늘 어머니들께 깊은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요. 깊은 생각 초등수학이 어떤 학원인지는 제가 끝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는 우선 아이들이 이제 아주 긴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겨울방학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공하는 수학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정리를 해도 너무 많아요, 어머니들하고. 근데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으니 조금 간략하게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이거 첫 페이지에 제가 보시면은요, 우선 중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것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교육과정이 너무 자주 바뀌죠. 저희가 얼마 전에 또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아이들 교과서며 교재며 새로 한번 쭉 준비를 했었는데 또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냐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2015 개정교육과정 현 중1부터 적용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왜 학교 1학년 때부터 보면은 그 1학년 교과서는 1, 2, 3, 4로 돼 있죠. 1학년, 2학년까지 해서 수학이. 그래서 이제 1, 2학년 학군, 3, 4학년 학군, 5, 6학년 학군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게 2009 개정교육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은 현재 중1부터는 2018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중3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또 수학 과목의 이름부터 또 바뀝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일 큰 것은 현재 1학년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이 고1입니다. 고1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학 1, 수학 2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아예 그 2018년부터는 그냥 수학이라고 해서 배웁니다. 고1 때 수학이라고 배우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2학년 문과 아이들과 2학년 이과 아이들이 배우는 과목인데 가장 큰 변화는요. 이게 문이과 어머니 통폐합한다는 말씀 들으셨죠? 근데 여기는 수학과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이과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하고 사회 과목에 대해서 통폐합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수학은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좀 더 쉬워진다라는 건데 수학원은 그대로가 있고요. 그다음 확률 통계 들어가고 지금 어머니 여기 이과 수학에서 보시면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없어졌어요. 기하 벡터가 어디로 갔냐면 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로 선택이라 그래서 이제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고등교과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수업의 도입, 수업의 과정, 수업의 발표라고 하는 수학과제 탐구가 수능에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겠죠. 그러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2018년 이후에 수능 범위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추측건데 이 진로 선택에 들어가 있는 2차 곡선 평면 벡터 공간과 도형 좌표라고 하는 것은 아예 빠지겠구나라는 게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과는 이렇게 해서 조금 가벼워지긴 합니다. 이 많이 주장했던 부분이라서 여러 사람들이 이 수학을 좀 가볍게 가야 된다고 하며 기하 벡터를 빼자는 걸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번 교육 과정에. 근데 이렇게 되고 났을 때 저희는 어머니 아직 초등학교 4, 5, 6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수능 교과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는 기하 벡터가 빠졌고 이 전체적으로 수학이 조금 보면 기하 벡터가 빠지면서 좀 가벼워졌다, 쉬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선행을 열심히 달려서 언제까지는 수원을 봐야 되고 수투를 봐야 되고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가벼워진 만큼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능 시험 범위는 아직 정확히 확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 내용 자체는 다운됐다라는 정도만 어머니들께서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가는 거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어머니들께 말씀드릴 것 중에서 제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 드릴 건데요. 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깊은 생각 수학학원은 대치동에 있는 어느 수학학원에 비해서 가장 큰 것은 선행이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부모님께서 저 이번 겨울방학 때였는데 그러니까 올해 3월이죠. 2월에서 3월 넘어가는 시기에 4학년 학부모님께서 잠깐 학원에 들리셔서 상담을 오셨는데 저희한테 어떤 커리큘럼을 가르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어머니께서 지금 아이가 어느 정도를 배우고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중1 걸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러면 저희 학원에선 배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서 중1 것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 그런 만큼 저희는 전체적으로 선행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선행 속도가 이 대치동에서 학원을 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느린지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어머니. 오늘 제가 어머니들한테 늘 설명회를 하면서 딱 한 가지만 꼭 알아가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선행 속도는 빨라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만 어머니들께서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학 교과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수학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기를 체인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슬 아시죠? 사슬 이렇게 동글동글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가 어디가 한 군데 뚝 끊어지면 그 사슬은 쓸모가 있을까요? 절대 쓸 수 없겠죠. 그것처럼 수학이라고 하는 건 모든 단원이 이렇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연결되어 있는 체인 과목이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개통학문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단 하나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인 학문 체계가 됩니다. 어떤 걸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어머니 옛날 좀 학창 시절로 좀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또는 고1 때 처음으로 이제 정석이라고 하는 걸 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석이라는 걸 접했었는데 어려웠지요? 쉬우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려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왜 어려웠을까를 계속 되뇌어 보면 그때 제가 집합을 처음 배웠을 때 집합이라는 개념을 몰랐던 게 아니었거든요.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풀면 틀렸어요. 왜 틀렸는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냥 그 안에 짜잘하게 나오는 개념들 있죠. 정수는 무엇이다 또는 자연수는 무엇이다 이런 짜잘한 개념들이 그때로 치면 고1 때로 치면 짜잘했던 그 개념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들께서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서를 사서 다시 쭉 풀어보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도대체 이 선생님 지금 시간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걸 시키는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더 이해가 됐었어요. 근데 그것과 똑같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지금 고1 과목을 고1을 선행을 하고 있어서 고1을 배우고 있고 고2를 배우고 있고 고3을 배우고 있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지금 고1 걸 배우거나 또는 중3 거, 중2 걸 배우면서 이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그 중3에 나오는 제곱근의 개념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어딘가에 반드시 있어야 했던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거는요. 제가 좀 더 예를 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체인 과목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그 초등과정에 이렇게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의 수화 연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볼게요. 1학년 1학기 아이들 제일 처음 들어갔을 때 유치원 때부터 계속 1, 2, 3, 4, 5, 6, 7, 8 숫자 세는 거 있었지요. 그 숫자 세는 거 했고 아이들이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숫자를 알고 있으니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곱셈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이 곱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나눗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자릿수의 덧셈, 받아올림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세 자릿수, 5자리 이상의 수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곱셈구구를 잘 못 외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언니. 그럼 곱셈구구가 잘 안 돼 있는 학생이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할 수 있을까요? 나눗셈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어려움을 느낀다는 건 요 앞에 뭔가가 아직 부족했다는 이야기겠죠. 마찬가지로 이때 쭉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4학년이 되어서 자연수의 혼합 계산도 해보고 이제 분수와 소수도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쭉 분수와 소수의 덧셈과 뺄셈까지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까지 다 하는 이런 과정이 수의 연계로 쭉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언니 만약에 아이들이 4학년 과정에서 분수를 했어요. 소수를 했는데 이걸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이들이. 그러면 이 친구들이 소수의 덧셈, 분수의 덧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앞에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 분수, 예를 들어서 분수에서 4의 4분의 1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계산하는 건 방법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죠? 단순한데 그 단순한 문제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앞에 아직 분수의 개념이 덜 정립이 되었거나 소수의 개념 자체가 덜 정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파트를 못해서 이 파트만 계속 문제를 풀려서 뭔가 해결이 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 친구가 여기가 안 됐다면 어느 부분이 뭔가 부족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아이들이 5학년 때, 4학년 때, 6학년 이렇게 들어온 친구들 보면 잘하다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계속 뭔가 이렇게 성적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했다가 어떤 때는 못했다가 막 이렇게 요동을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단어는 굉장히 잘하는데 분수만 들어오면 엉망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저희는 앞에서부터 연산을 쭉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초등과정이 사실은 대부분이 연산이죠. 그래서 이 연산을 점검해 보면 역시나 앞에 부분 어딘가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연산을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차곡차곡 짚어서 올라오면 그 친구는 좀 지나지 않아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초등과정에서 수화 연산이고요.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형은 아이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좀 많이 싫어하기도 하는데 초등학교 과정의 도형도 쭉 연결입니다. 1, 2학년 때 입체 도형이 뭔지 평면 도형이 뭔지 구분했다가 그 다음에 쭉 이게 삼각형도 나오고 사각형도 나오고 원도 나오고 이제 도형의 정의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 6학년 올라가서 이걸 이용해서 합동도 보고 대칭도 보고 입체 도형의 측정까지 한번 해보는 것이 초등학교 전체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어머니 저는 깊은 생각이 초등부와 중등부와 고등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위가 초등부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초등부는 이 모든 수학의 바탕이 되고 이건 진짜 그 주춧돌과 반석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들께 계속 이 이야기를 강조드리는 건 어머니들께서는 초등 수학이 어머니들이 보시기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이 초등 수학을 특히나 요즘에 또 5, 6학년 학군들 보면 아이들이 과정이 좀 쉬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진도를 빨리 달리고 싶으신 마음이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더욱더. 그래서 진도를 빨리 나가고 어쨌든 빨리 중등 과정으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깊은 생각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초등과정의 수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중등과정의 수학은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이 다음 것을 보셔도 아시는데요. 이게 중등수학과 초등수학이 연계되어 있는 문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자와 각도기를 사용하여 합동인 삼각형을 그릴 수 없는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이게 5학년 문제지요. 5학년 지금 합동과 대칭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이 똑같은 개념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해서 1하에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중등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제 중등 선행을 하는 1학년 2학기 거를 배우는 아이들한테 작도합동이 들어가면 애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던지는 말이 옛날에 우리 삼각형 그려봤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언제요? 애들이 그래요.
언제 그려봤죠? 우리 삼각형 언제 해봤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언제 해봤잖아 라고 하면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뭔가 그려봤던 기억이 뚜렷이 어느 정도라도 남아있는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2학기의 작도와 합동을 좀 수월하게 지나갑니다. 처음 개념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나 합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것도 옛날에 다 했던 거잖아요. 왜 또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또는 정말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옛날에 우리가 각도기 썼어요? 옛날에도 안 썼던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등 수학을요, 언니 아무리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진짜 마음만 먹으면 한 한 달 만에라도 끝낼 수 있겠죠. 그거 5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 뭐 2달, 3달 만에도 끝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훌쩍 넘어가 버리고 나면 분명히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게 구멍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작았던 구멍이요. 학년이 점점점 올라가고 또는 기초기본 응용 심화로 점점 올라갈수록 아이들에겐 그것이 개미구멍이 나중에는 하마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정말 차곡차곡 다져가야 된다는 것은 정말 제가 100번을 강조해도 정말 모자라지 않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지금 중요하고요, 언니. 그러면 초등수학이라고 하는 과목, 초등수학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초등수학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가장 큽니다. 연산의 기본이고 도형의 기본이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산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까지 분수와 소수의 혼합계산까지 완성이 돼야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갔을 때 그나마 아무런 설명 없이 바로 들어가는 정수와 유리수의 혼합계산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 6학년 어머니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6학년 1, 2학기 거 구성을 보면은 옛날에는 6학년 2학기 1단원이 분수와 소수의 혼합계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등과정을 중등과정을 애들이 제대로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하고 분수와 소수의 혼합계산을 수업을 할 때는 정말 길 때는 풀이과정하고 연습하는 것 때문에 진짜 한 달을 거의 그 분소수의 혼합계산을 끌고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6학년 2학기에 지금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6단원으로 줄어들면서 분수의 소수와 혼합계산은 없어지고 6단원 여러 가지 문제의 한 섹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냥 분수와 소수의 혼합계산으로. 그래서 그것을 중등부 선생님들도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요만큼밖에 연습 안 한 친구들이 나중에 정수와 유리수의 혼합계산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것이 걱정인 거죠. 혼합계산 대괄호 중괄호 나오는 데다가 심지어 정수와 유리수 마이너스 플러스까지 다 나와요. 거기까지 아이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초등학교 때 연습해야 됩니다. 그거를 중학교 올라가서 또다시 연습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에 보시면은요, 어머니 그런 것이 아주 기본이 되어서 일단 연산이 준비가 되어야 아이들이 중등 과정을 공부하려고 하더라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소수의 혼합계산이나 모든 자연수 연산이 되고, 그다음 분수 연산이 돼야, 그다음 중1 거 정수와 유리수도 할 수 있고, 문자와 식도 할 수 있고, 중2 거 식의 계산도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계산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어머니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문제인데, 요거 보면 언니 1학년 1학기 방정식의 활용 문제거든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그래서 이게 쭉 한번 문제 읽어보셨죠, 언니?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12명씩 들어가면 뭐 15명이 남고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아이들이 딱 이 문제를 보고 멘붕을 맞느냐면 여기 방수의 비가 4대 5이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아이들은 이 문제는 별표 치고 넘어가 버려요. 4대 5. 왜 아이들 어머니 5학년 때 비와 비율했죠. 그 단어 많이 어려워하지요, 아이들이. 지금 5학년이야 6학년으로 올라왔죠. 비와 비율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 비와 비율 단원이 정말 진짜 초등과정에서 중요한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나 어머니들께서 좀 가벼이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비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중등이나 고등에 똑같이 또 비와 비율이라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냥 초등학교의 한 단원, 그냥 지나가면 되는 단원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를 풀려면은요, 이 비의 개념과 비례 배분,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것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여기 비의 성질과 비례 배분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의 개념 자체를. 그래서 비의 성질이라고 해서 뭐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비례식 문제가 나오면 항상 물어봐요. 중등이든 뭐 중학교 1, 2, 3학년 다 필요 없이 비의 성질이 뭐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대답해낼 수 있는 친구들은 드물어요. 비의 성질이 뭔지. 그러면 비의 성질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뭐야? 계속 유추를 시켜요. 유추를 시켜보면 아 그런 게 뭔가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들 아 선생님 그러면은 4대 5니까 여기에 똑같은 수 곱하면 똑같은 거네요. 뭐 4A, 5A라고 하면 되겠네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친구들이. 그렇지. 그러면 그 A를 곱하면 비례상수 되겠지라는 얘기를 하고 또는 이제 비례 배분이 나옵니다. 근데 비례 배분은 6학년 과정에서 한번 비례 배분을 배우고 나면 아이들이 다시 1, 2, 3, 4, 5, 6학년 거를 보면서 비례 배분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그냥 훌쩍 기억에서 지워버리거든요. 지금도 벌써 6학년, 지금 현재 6학년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옛날 과정에선 연비가 있었어요. 연비 아시죠? 연비 그 3개짜리 비로 고치는 연비가 있었는데 신교과에서는 지금 연비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좀 큰 문제로 생각하는데 연비라는 것이 빠지면서 이 교육과정상에서는 중등과정으로 이게 연비가 올라갔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등과정 어디에도 연비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나 풀 수 있는 곳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한테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할 개념이긴 한데 아이들은요, 어머니, 그러니까 예전에 연비를 배웠던 친구들도 지금 교과과정 학교에서 배우는 것 자체 연비가 다 빠져버리다 보니 연비가 무엇이었던 거는 기억나지만 이것을 나중에 중학교 2학년 2학기 것을 할 때 실제 얼마나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비의 성질이라든가 비례식의 성질이라든가 비례 배분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잘한 분수의 개념 이런 것들 배웠던 것들을 얼마나 이 친구들이 계속 꼼꼼하게 다지고 익히고 했느냐에 따라서 중등과정 또는 그 이후에 고등과정까지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이 됩니다. 만약에 이때 그냥 비례식, 비의 성질, 6학년 문제집들 보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최상위를 제외한 뭐 다른 기본적인 응용 문제까지 하면 옛날 구교과 과정으로 봤을 때보다 난이도 그 체감 그 학습량으로 치자면 한 40% 이상이 전 줄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훌러덩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아이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원들은 특히나 어머니들께서 더 아이들을 꼼꼼하게 좀 하실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수학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풀고 못 풀고는 초등수학에 판가름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강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때만큼 논리적 사고의 기초를 닦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중학교 때 서술형 문제가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50점 배율이 있는 학교가 있고 100점 만점 중에 40점까지 가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50점 중에서 아이들이 그럼 50점에 한 10문제, 20문제를 치는 것이 아니고 서술형으로 실제 나오는 문제는 한 3문제, 4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 배점이 40점, 50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중등 올라가서 이제 나 한번 해볼게 하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것이 언제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이 초등 과정에서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과 과정 자체 이걸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안 하죠, 잘.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문장제 문제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문제입니다. 여기서 뭐 철사를 구부려서 한 변이 2와 9분의 2cm인 정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쭉 넓이를 몇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문제를 볼 때 이제 기적과 같은 일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어떤 주관식도 아이들이 찍어서 답을 맞추는 게 초등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요. 아이들은 이 문제를 보면서 대부분은 식을 처음에 특히나 남학생들이 많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2와 9분의 2 나누기 5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한 걸 곱하기를 한번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나누기 4도 해보고 틀렸다 그럼 다시 곱하기 4도 한번 해보고 이것저것 막 조합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많이 그러죠. 그래서 애들한테 학원에서 단원평가를 치거나 인증평가를 치면 선생님 범위가 뭐예요?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아이들한테는 그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니. 단원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분수의 나눗셈 단원이면 나누기를 해야 되거든요. 2와 9분의 2 나누기 5를 할 거거든요. 그럼 곱셈 단원이면 2와 9분의 2 곱하기 5를 할 거거든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게 정말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저학년,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문제인데 제가 이번에 사실 초등 아이 한 명이 이 문제를 제가 단원평가에 냈던 것인데 4학년에 이제 5학년 걸 선행하는 친구가 요걸 하는데 이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2와 9분의 2 나누기 5 했다가 막 이렇게 해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차례대로 네가 문장을 읽고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옆에 앉혀서 네가 한번 문장을 갖고 선생님 식 쓰는 방법은 얘기해 줬으니 어떻게 식을 한번 써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꼬맹이가 쓴 게 제가 지금 없어서 그 아이가 쓴 걸 다시 정리를 한 건데 우선 첫 문장을 읽고 한번 그럼 네가 식을 써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2와 9분의 2 나누기 5를 했던 거 길이 구하는 거네요 이러면서 이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 다음 문장을 읽으면서 그러면 여기까지 됐네. 그럼 그 다음에 남김없이 모두 사용해서 정사각형 만들었대. 그럼 어떡할래? 그럼 한 변 넓이잖아. 그럼 어떡할까? 그럼 한 변 구해야 되겠네요. 다시 또 쓰고 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떡할까? 넓이요. 그럼 이제 넓이 구하는 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언니 생각보다 4학년, 5학년 아이들은 정말 이 과정을 한 번 얘기해주면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차근차근 한번 식을 써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차례차례 지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써요. 근데 아이들이 문장제 문제 많이 어려워하죠, 언니. 문장제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뭐 딴 거 없죠. 왜 어려웁니까? 문장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어려웁니까? 잘 안 읽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죠. 이 잘 안 읽기 때문에 어려워하는데요. 문장만 한번 아이들한테 다시 읽자고 해도 이 친구들은 문장만 한번 다시 읽어도 금방 이 문제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장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문장이 나와 있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자기 생각을 차례 전개시켜 나갈 수 있을까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어머니 그 가로등 문제, 나무 문제 아세요 혹시? 제가 6학년 아이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너네 이 가로등 언제부터 심었는지 아니? 우리 3학년 때부터 심었어. 근데 아직도 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도 심으면서 여전히 잘못 심죠. 그래서 왜 잘못 심을까를 한번 생각해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5학년 애들, 4학년 애들은 왜 잘못 심고 있는지를 얘기해주면 하고 잘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차례 가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어려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6학년 2학기 거를 이제 처음에 저희 학원에서 같이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때 같이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미 너무너무 이 과정 자체를 엉망으로 하고 있고 그 습관이 들어있던 상태라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4, 5학년 특히 6학년 초반 아직까지는 아직 희망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까지는 여전히 이런 과정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필요한 것이 이 프리노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프리노트 사용하고 오답노트 사용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니하고 상담을 했는데 학생이 엄마 요즘 나 너무 힘들어 그랬다더라고. 왜 힘들어? 그랬더니 학원이 숙제하고 뭐 배우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오답노트 없는 학원으로 가고 싶어 그랬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답노트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프리노트도 마찬가지고 프리노트 오답노트를 하지 않을 거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러지 않을 거면 아예 수학 공부를 놓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프리노트와 오답노트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언니. 이것은 진짜 아이들이 굉장히 귀찮고 힘든 과정인 것은 저희도 직접 해봐서 아는 거고 어머니들께서는 너무 잘 아시죠. 하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는 거고요. 특히나 저는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요. 대부분의 어머니 초등학생들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 식이 뭐 이렇게 제가 좀 이따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엉망으로 적거나 아니면 말로 쭉 연결해서 글짓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언니 빨리빨리 교정이 될수록 아이들도 수월하고요. 나중에 훨씬 더 이제 중등 과정이나 이런 서술형을 준비할 때 쉬워집니다.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그러면 초등수학을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초등수학인데 어떻게 하느냐. 딴 거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선 초등학생 기간은 앞으로의 수학 성적의 바탕을 만드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초등학교 과정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달라진다고 말해도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물론 개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죠.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땡가땡가 놀다가 고등학교 때 늦게 대기만성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이고 저나 어머니들께서 학교를 다닐 때는 그런 친구들이 종종 어느 학교에 몇 명이 있다더라 예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더욱더 보기 힘든 예가 되었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보시면요, 어머니, 초등학교 과정은 너무 중요해서 저는 이 초등학교, 저희도 중등 선행을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과정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너네 이 초등학교 과정 쉽다고 한 달, 두 달 만에 끝내려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거 지금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진짜 중요해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어머니들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희 애는 언제 중1거 선행 시작하나요? 라는 것에 굉장히 핵심을 잡으시거든요. 근데 중1 것을 언제 선행을 시작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1 선행은 중1 때 들어가서 해도 되고요. 진짜 그 바탕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학생이라면 중1 것을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아는 친구들이라면 언제 시작해도 구멍이 나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이게 모래 위에 초가집을 지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사상누각이죠. 완전 폭삭 무너집니다. 나중에. 이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어머니. 진짜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3학년까지 선행을 하거나 또는 고1까지 선행을 하고 온 친구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선행을 계속 달렸던 친구들은 저희 학원에 오기보다는 계속 선행을 달리는 친구들이 많지만 개중에 어머니들께서 선행을 하시다가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서 빽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요. 정말 중3까지 과정은 배웠으나 이 아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곱근인데 이 친구는 지금 제곱근이 뭔지도 모를 뿐더러 그 앞으로 돌아갔을 때 초등학교 개념조차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러면 중3 거 이거 알아듣니? 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그냥 선생님 칠판에 쓰는 거 보기만 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는지는 알아? 그러면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어머니. 진짜 이거는 초등 수업은 3개월 하든 6개월 하든 길지 않습니다. 길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이제 요런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가 바른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초등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바른 습관을 길들이는 것은 바른 습관을 만드는 것은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 뭐 프리노트 쓰고 사수령 쓰고 이런 거 바로 잡는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되죠. 아이들이 시간도 없고 수행평가에다가 요즘에 또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중1은 오히려 더 바빠진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한 방에 몰아치다 보니까 더 막 이렇게 애들이 혼돈이 오는 경우도 많고, 그때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미 아이는 너무 지치고 힘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초등학교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기간을 걸쳐서 초등 기간의 수학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노트, 오답노트를 저희 아이들이 이거는 쓴 건데 이건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쓴 거거든요. 요것이 지금 프리노트를 작성한 것.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처음엔 이렇지 않았어요. 쓰는 것 자체가. 근데 이렇게 자기가 문제를 읽고 무엇을 써야 되는지를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식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오답노트인데요. 요거는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여기 문제에 한번 쓰거나 아니면 또는 오려 붙여서 이제 문제를 정리해 놓고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아이들이 풀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저희 오답노트는 아이들이 꼭 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한 번 수업을 듣고 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들께서도 그 부분은 착각을 하시는 부분인데 학원에서 2시간, 3시간 수업을 들어요. 그럼 2시간 반 수업을 듣고 갔는데 그럼 우리 아이가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 저거 수업 들었는데요?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으로 푸는 수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하고 이게 제가 판서를 쭉 해서 개념 설명을 하고 그다음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면
아, 당연히 다 안다고 얘기해요. 아, 그거구나. 그걸 제가 몰랐네요. 해요. 그러고, 자, 내가 설명을 했지. 그럼 이제 자, 선생님 다 지워요. 지우고 필기는 제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면 아이들한테 필기를 풀이 과정 그대로 베껴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우고 나서 가운데 딴 걸 쭉 하다가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준 문제 있지? 그거 지금 다시 한번 풀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방금 설명한 지 30분, 40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제대로 풀지 못해요. 그러면 그거를 또 한번 그때 반복을 하던지 하고 그다음 다시 오답 노트를 통해서 또 한번 학습을 하고 다음에 또 언젠가 시험이 왔을 때 아이들한테 계속 오답 노트로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오답 노트로 반복을 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 이 아이가 취약했던 문제를 3번, 4번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또 저희는 이제 틀려왔던 문제는 다 오답 노트를 하는데 물어보는 게 선생님 단위 틀렸는데 오답 노트 해야 돼요? 또 뭐 1 더하기 1인데 3이라고 적었는데 오답 노트 해야 돼요? 막 물어보거든요. 해야 돼. 실수를 한 것이 아주 어렸을 때는 3학년, 4학년 그래 아주 꼬맹이일 때는 실수인데 너 지금 6학년, 5학년 거의 끝나가. 그럼 그게 실수일까 실력일까? 물어보면 실력이에요 라고 애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답 노트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실수가 점점점 아이들이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6학년 어떤 친구는 겨울방학에 처음 왔을 때 작년 12월에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 오답의 개수가 오답 노트 한 번 할 것이 20개, 30개 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답 노트 하면 제일 가볍게 들고 옵니다. 4개, 3개 이렇게만 해서 오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가 많았던 특히 남학생들은요. 오답 노트나 프리 노트를 하면서 실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프리노트를 식을 아까처럼 좀 제대로 정리해서 쓰면 실수도 많이 줄어들고요. 또 이게 오답 노트는 남학생들한테는 또는 여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연산을 빨리 한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빨리빨리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는 이 프리노트나 오답 노트가 특히나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애들이 지금 이렇게 오답 노트하고 프리노트를 썼을 때 어떻게 쓰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거는 요거는 우선 프리노트, 오답노트가 정리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거 이제 중등 과정의 문제인데 굉장히 복잡하죠. 아이들이 소금물 문제가 나오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진짜. 그래서 소금물 문제만 나오면 난리를 치는데 딴 거 다 필요 없고 소금물 나오면 무조건 그림부터 그려. 동그라미를 그리든 비커를 그리든 마음대로 그 그림부터 그려서 무조건 문제부터 정리해 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정말 정리를 하는 친구들은요, 소금물 문제가 그다음부터 안 어려워요. 쌤,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 소금의 양으로 식으면 되죠? 당연하지. 그러면 별거 아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틀려오는 친구들은 계속 가서 검사를 해보면 그림을 또 안 그렸어요. 그림을 안 그렸다는 건 문제 요약을 안 하고 정리를 안 해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프리노트나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제 이 친구는 동그라미까지 아예 생략하고 그래도 이제 비커 안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양하고 요거를 쭉 정리를 했죠. 그럼 여기까지만 정리되고 나면 이제 식 써서 방정식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정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걸 할 수 있게까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요걸 보면은 스스로도 자기가 어디가 틀렸는지 금방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 생각의 과정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프리노트의 기준은 너네가 이 프리노트를 선생님이 봤을 때 또는 다른 친구가 봤을 때 네가 생각한 것이 이런 과정으로 흘러갔네 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되는 것이 프리노트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바른 습관이 이 좋은 습관 빠르게 들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익숙하신가요, 이 풀이들이? 많이 익숙하시죠? 5학년 아이의 풀이거든요. 처음에 지금 5학년 아이 보시면은 보이시죠, 어머니?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로쌤만 필삼만 한번 해보고 이 친구는 정말 이 복잡한 문제를 복잡한 식을 써야 하는 걸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하고 있죠. 어디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고요. 또 이제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정말 깔끔하고 이쁘게 써놨는데 없지요. 이걸 생각보다 6학년 여자애들이 이런 걸 많이 해요. 어머니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연산을 하는데 여기 지금 곱하기가 없지요. 더하기도 없고 이런 걸 여학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받아올림도 잘 안 써요. 여학생들은 특히나. 왜 그러니? 그러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놓고
계산한 걸 막 또 지워요. 애들이 막 지워서 안 보이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지우지 마라고 얘기를 해도 애들이 잘 안 듣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 친구들 지금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이것이 언제냐면 아이들이, 저희는 이제 3개월이 한 분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9, 10, 11월 뭐 이렇게 가는데, 9월달 들어왔을 때 처음 친 단원평가지를 가지고 여기 있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식을 쓴 친구도, 요렇게 식을 쓴 친구도 있거든요. 보시면 이 친구도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전하진 않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쓴 건데, 뭐 요렇게 식을 쓰고 풀의 과정 쓰고 답까지 요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것이 보시면은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은 친구입니다. 이 아이가 요렇게 변했어요. 답을 보시면 똑같은 글자체인 거 보이시죠? 나머지는 전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가 5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시작할수록 아이들이 좀 빨리 정리가 돼서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6학년 후반에 만난 친구들이나 아주 오랫동안 문제를 많이 푸는 학원에 다녔던 친구들이 저희하고 다시 만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냐면요. 문제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봤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 숙제를 해내야 되고 빨리 끝내야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속도가 빠른 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건 숫자만 쏙쏙 빼가지고 계산부터 먼저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고치기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아직 초등과정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직 많이 늦은 건 아닌데, 다만 이렇게 조금 교정이 되거나 아이들이 바르게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아예 사실은 지금 저희 6학년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하다가 진짜 이제는 조금만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보자라고 할 만큼 너무 안 고쳐지는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진짜.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지금은 프리노트와 오답노트를 제출을 하거나 시험지를 제출을 하면은 이 아이가 어떤 과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틀렸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해서 전부 다 시험지를 제출을 하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이 이 초등수학의 초등과정 동안에, 초등기간 동안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선행을 빨리 나가는 것보다 6학년 과정, 1학년 과정, 중1 거 먼저 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 이게 돼야 나중에 아이들이 진짜 논리적 전개 과정이 엄청 필요한 진짜 복잡한 문제들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우리 애가 정말 문장제를 너무 못해요라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문장제 문제를 못한다는 것은 뭐 딴 거 없습니다. 아이가 기본 개념이 안 돼 있거나 아주 뭐 분수가 뭔지를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문장을 안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안 읽었기 때문에 당연히 풀이 과정을 전개하는 것, 그 자체가 논리 과정 전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계속 훈련이 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어머니. 그래서 요거는 꼭 어머니께서 이 겨울방학 동안에 옆에 붙어서라도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초등부 어머니들이나 중1 어머니들께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만들어 달라고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아침에 잠깐 커피숍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어머니께서 열심히 아이의 숙제를 적어주고 계시는 분을 봤거든요.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열심히 어머니께서 필기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부분입니다. 갑갑하시죠? 아이들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걸 저렇게 오래 끌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 거고, 또는 애가 이렇게 오답노트를 쓴다거나 프리노트 쓴다고 시간이 계속 길게 가고 있는 걸 보면 어머니께서 깝깝함을 느끼고 또는 치구남도 느껴지셔서 대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저희도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한 번씩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요. 제가 6학년 처음에 들어온 친구가 저는 이제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면 오답의 개수를 체크를 해보는데 오답 개수를 체크를 해보면 아이들이 거의 평균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어떤 친구는 보면 심화 문제를 아무리 어려운 걸 내도 한두 문제밖에 안 틀리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혹시나 너 엄마가 풀어주니? 혹시 엄마가 풀어주니? 누가 아빠가 도와줬니? 아무리 물어봐도 절대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 알았어. 근데 시험을 쳤어요. 근데 꼴찌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뭐 자기는 절대 혼자 풀었대. 그래서 어머니께 다시 여쭤봐요. 어머니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도와주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절대 안 풀어줬고요. 그냥 이걸 모른다 그래서 살짝 알려줬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문제인데요. 이게 최상위 이거 최상위 교재거든요. 최상위 문제집인데 최상위 문제집 옆에 보면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힌트가 나와 있죠. 애들이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요. 어머니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 힌트를 보고 최상위 문제집을 풀었거나 또는 다른 그 심화 문제들을 보면은 이 힌트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힌트를 보고 약간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 문제의 정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을 아이들한테 이 힌트를 빼고 다시 이 문제를 풀리면 정답률은 확 낮아지거든요. 이 문제들이. 그래서 똑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너무 이렇게 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살짝 요거 한번 생각해봐 라고 찔러주셨는데 그거는요, 아이한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음과 동시에 이 아이가 제대로 공부할 기회조차 박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어머니들께서 터치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그러면 아예 손을 놓고 계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떤 부분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 아이가 학습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길들여질 수 있게 어머니들께서 관리를 해주시는 역할이 초등학생 어머니들이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아이들이 할 일이지 어머니들이 할 일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어머니께서 수능장에 같이 들어가시거나 또는 고1 수학까지 중3 수학까지 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드물죠. 거의.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아이들한테 엄마가 도와주니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수학을 하는 아이들한테는 계속 물어봅니다. 엄마가 도와주니? 라고. 그래서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어머니들께서는 그냥 이 아이의 학습 습관을 관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긴 시간을 앉아있기 힘들어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어머니께서 판단을 하시고 학원들이나 계속 그런 얘기가 들리시면 이 아이와 함께 계속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한번 집중력이 왜 우리가 이렇게 낮은지 TV 때문인가? 또는 다른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도 한번 제외시켜 보시고 또는 이 아이가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게 힘들다면 그럼 우리 오늘은 10분만 앉아있으면 내가 사탕 하나 줄게. 그러면 15분 앉아있으면 그 다음 이제 사탕 하나 줄게. 이렇게 계속 보상을 늘려가면서 어머니께서 아이의 어떤 학습 습관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 아직까지 아기들이기 때문에 4, 5, 6학년 아이들은 아기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요. 숙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서 지금 똑같죠. 영어학원 갔다 와서 수학 숙제하고 수학학원 갔다 와서 던져놓고 영어 숙제하죠. 그런 상황이 많이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를 조절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학원 갔다 와서 영어 숙제를 하고 다음날 수학 숙제를 하려고 하면 그 전날 배웠던 비례식의 개념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죠. 그러면 숙제하는데 선생님은 분명히 시간이 1시간이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숙제를 하는데 3시간, 4시간 엄청 오래 걸리죠.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보고 있는 거죠. 또는 뭐 어머니들께서 봐주실 수 있는 것이 또 숙제를 하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어머니들께서 그러시거든요. 숙제는 하는데 공부를 잘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숙제와 공부는 뭐 학원을 다닐 때 별개가 아닙니다. 숙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에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너무 어려워서 못 풀었어요 또는 뭐 오답이 굉장히 많은 친구한테 제가 확인을 하는 게 너 선생님하고 지난번에 개념 했던 거 가서 한번 훑어봤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당연히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 그럼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문제 풀다가 이게 기억이 안 나서 앞에 살짝 뒤져보고 다시 풀고 또 살짝 뒤져보고 다시 풀고 이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그때는 풀립니다. 또는 그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개념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험 문제나 이런 건 풀 수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머니들께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하셔야 되는 역할입니다. 절대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어머니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리고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어떤 책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렵게 배워야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거든요. 저희도 똑같을 거예요, 어머니. 진짜 어렵게 자기 것이 된 기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제가 수업을 할 때도 보면은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무조건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 질문을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저희 선생님 너무 질문해도 질문도 안 받아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때 그럼 질문을 받아주냐면 최소한이라도 자기가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진짜 하다못해 이것이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던가, 다 모르겠어요가 아니고 또는 기본적인 풀이 과정까지를 써와야지 이제 질문을 받아주거든요. 어떻게 네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걸 또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주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이 아이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어머니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마지막 이거는 제가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없어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앞부분에 제가 너무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선행학습입니다, 어머니. 선행학습을 할 때 대치동에 있는 초등학생 어머니들께서 항상 얘기하시죠.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수1, 수2 또는 고1 정도까지는 배우고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닙니다, 절대. 수1, 수2는요, 나중에 배워도 충분하고요. 실제로 지금 여기 이 한석원 원장님의 강의를 듣는 이과 1레벨 친구들은 거의 지금 전국에서 탑 안에 드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도 그러면 너네는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선행을 했니? 또는 고3까지 어느 정도를 했니? 물어보면 실제로 수1, 수2 또는 미적분까지 다 끝내고 들어왔다는 친구들은 한 반에 10%도 안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정말 제대로 쭉쭉쭉 밟고 왔던 친구들은 거기에서 안착을 하게 되고요. 그 상위 레벨에서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수학 선행학습은요, 어머니 늘 얘기하지만 다지고 올라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초등학원에서는 아이들을 3개월에 한 번, 저희도 선행을 아이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인증평가라는 걸 치거든요. 근데 요거를 치는 이유는 선행을 막 달리기 쉽죠. 그냥 이제 한 권 끝냈으니까 그 다음 거 넘어가고 또 다음 거 넘어가고 이렇게 막 달리기가 쉬운데 그걸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를 끝났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진짜 제대로 익혔는지를 보고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증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이 아이가 이번에 배웠던 5학년 2학기 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면 이 아이는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듣게 됩니다. 5학년 2학기 거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그 다음에 통과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고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요. 어머니 지금 아이들이 또 새로운 선행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학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을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되고 있는지를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머니들께서 평가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거고요. 아이들이 보면 다 잘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시험도 객관적인 기준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시죠, 어머니? 아이들 다 100점 맞잖아요. 또는 이제 못하는 친구들이 70점, 80점 이렇게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실수하면. 근데 그래서 선행을 하실 때 여러 이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에 보시면은 입학 테스트가 있는 학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초등과정에 또 입학 테스트가 없는 학원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입학 테스트들을 이용하셔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6학년 1학기, 2학기 것까지 선행이 끝났다면 그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보셔서 여기까지 이 아이가 얼마나 이해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진짜 6학년 1, 2학기가 부족하다면 이 아이가 6학년 1, 2학기 성적이 낮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요, 어머니
우리 애가 긴장해서 그랬어요. 또는 배운 지 오래돼서 그랬어요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배운 지 오래됐어요가 아니고 배운 지 오래되었어도 제대로 했다면 아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불과 6개월 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기억은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 깊은 생각도 아이들이 지금 과정별로 저희는 입학 테스트를 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를 이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면 6학년 1, 2학기 과정을 테스트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아이들 선행을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겨울방학 동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학습 바탕이 되는 학습 습관이라든가 풀이과정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늘 속도가 아닌 정확한 소화에 어머니들께서 꼭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치동에서 지금 제가 어머니들께서 듣기에 아주 상위권 또는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가는 초등학원이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학원에 있던 아이가 초등부에 지금 저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왔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이 친구의 모습은 뭐였냐면 너무 빨리 선행을 달려오고 너무 빨리 이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쭉 진행을 하다 보니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는 손을 못 대는 상황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점대칭 도형을 찾아라 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점대칭 도형을 못 찾더라고요. 오히려 어려운 문제는 푸는데 왜 점대칭 도형을 못 찾을까 싶어서 물어봤더니 야 얘야 점대칭 도형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또는 점대칭이 뭐니? 물어봤더니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지 모르고 또는 선대칭이 뭔지 모르고 그냥 문제만 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다 보니 쭉쭉 달리다 보니 이 개념이 전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으니 아이가 계속 달려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밑바닥은 훅훅 비어있는 상태인 거죠. 오히려 기본 문제는 훨씬 더 많이 틀리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속도가 아니고 진짜 어머니 정확하게 아이가 소화하고 넘어가는지를 진짜 늘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깊은 생각은 이 선행을 위해서 점검할 것은요, 어머니, 요거는 제가 늘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이가 진짜 지금 공부할 생각이 있는가? 이것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성실한가? 요거는 초중고 막론하고 다 해당되는 얘기고요.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성실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그렇다 극강의 성실함을 보여서 TV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진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학습에 대한 의욕이기도 하고요. 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아이를 푸시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머니, 6학년 때 아이들이 이제 6학년 3월에 수학여행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대연초 이렇게 3월 달에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특히 여학생들은요, 3월 달에 제주도 갔다 오고 나면 제주도에다 정신줄까지 같이 놓고 와요. 정말. 사춘기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진짜. 그럼 그때서부터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어머니는 계속 푸시를 하는데, 아이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머니들께서 아이를 정확히 보시면서 계속 조율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진짜 현재 무리하다 싶으면 조금씩 조절해 주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어머니들 그러시잖아요. 그 남편분들 보시면 옆집 남편은 이걸 하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러니? 또는 옆집 부인은 요리를 그렇게 잘한다는데 너는 뭐니? 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똑같아요, 언니. 아이들도 옆집 누구는 벌써 중학교 몇 학년 거 배운다던데 너는 뭐니? 는 안 하겠죠? 너는 지금 이거네? 라고만 해도 아이는 상당히 그 순간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 보지 마시고요, 어머니. 어머니 아시잖아요. 우리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데 블로그 같은데 보면 행복한 얘기만 올라오지 오늘 나 남편하고 싸웠어 이런 얘기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이 아이의 상황만 보세요. 이 아이가 지금 진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것만 항상 보시고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는 그런다던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늘 어머니들하고 상담하면서 얘기를 해도 어머니들께서
많이 전화가 오십니다. 학원을 다닐 때도 누가 선행을 계속 한다던데 우리 애는 언제 중1과 하나요? 언제 중3과 하나요?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교재 받는지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애가 어머니들께서 얘기했을 때 우리 애가 6학년 거 뭐 최상이나 A급까지 봤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근데 최상이나 A급을 봤다는 걸 믿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A급의 A레벨은 풀지 않잖아요, 잘? 그죠? A레벨은 어머니가 풀어주시잖아요, 거의. 그죠? 아니면 답지가 풀든가? 그런 상황이고, 아니면 최상위 같은 거 아까 보시다시피 힌트가 너무 친절하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 오히려 어떤 교재 받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디딤돌 기본이든 응용이든 그걸 보더라도 제대로 진짜 오답까지 싹 점검하고 넘어갔는가가 중요해요. 최상위 그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어머니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깊은 생각은 아무래도 뭐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올해부터 어머니들하고 선생님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깊은 생각 초등수학을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학교 가면 애들이 깊은 생각 초등수학 많이 물어봐요. 그래요. 그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 숙제 많아서 오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그래. 그래서 숙제 많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숙제가 많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숙제가 많다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학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량은요. 지금부터 늘려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학습량이 많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은 아니고요, 어머니.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한 반에 한두 명이 학습량이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학습량이 많다고 얘기한 아이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숙제를 늘 못 해오거나 복습할 시간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무식하게 숙제를 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만큼을 이렇게 딱 내는 것이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을 하고 올해에는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이 깊은 생각 초등수학은요, 제대로 공부하는 학원입니다. 그냥 가방만 들고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학원이 아니고요. 정말 제대로 꼼꼼하게 하고 가는 학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애들은 정말 공부 안 하고 정말 숙제 안 해오고 정말 맨날 이렇게 결석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게 너네 집에 건물이 몇 채니? 라고 물어봐요. 그게 아니면 그냥 우리 열심히 하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 진짜 아이들한테는 이 시간 순간순간이 너무 중요해요. 저희 꼬맹이 제가 이제 저희 딸내미를 봐도 항상 느끼는 것이 이 아이한테는 이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이 아이가 뭘 배워왔냐가 이 아이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꼬맹이들일수록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거나 하셨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이들의 학습에 관심이 훨씬 더 많으시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왕 어차피 어떤 공부를 시작하실 거라면 초등과정이라서 초등학생들이라서 아이가 아직 너무 여리고 연약해 보이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 4학년 애들은 아직까지 남학생들이 배 볼록해서 진짜 쓰다듬어 주고 싶거든요. 그런 정도만큼 귀여워요, 아이들이. 그래도 어머니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한 만큼 그 하는 것은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힘들게 보내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안 되고요. 진짜 제대로 남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느 깊은 생각은 특히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학원을 다니더라도 아이들이 정말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안 되게 어머니들께서 그거는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계속 복습을 하는 것이 목표고요. 우선 예습보다는 아이들이 복습이라 수업 직후 애들 개념 복습 과제가 있고 그다음 오답 노트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겁니다. 오답 노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념에 대한 문제풀이, 풀이 노트 쓰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전반적인 그 차시의 학습을 완성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래 너 이해했어 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또 아이들이 초등학생 깊은 생각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험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너무 과하지 않는 이상, 특히 초등학생들에게는 제대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 시간마다 이렇게 수업이 시작하면
수업이 일주일에 2번씩 2시간 반이 있는데 수업이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 테스트를 쳐요. 그럼 이제 직전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격주로 단원 테스트를 치는데 이제 격주 단원 테스트에 2주, 4주 정도의 시험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2주째 되는 때는 선생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이제 단원을 점검하시는 거고, 격주 단원 테스트 이제 마지막 4주, 한 달에 한 번 이제는 단원 테스트에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서로 이제 1등도 정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친구들 토요일 날 와서 보충도 하고, 요런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마다 인증평가가 있어서 이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근데 이 통과하지 못하면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듣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수업 구성은요, 2시간 반에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프리노트와 오답노트를 직접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면 바로 이제 오답노트와 프리노트를 선생님들한테 제출을 해요. 그러면 그 제출해서 아이들이 시작 테스트를 치는 동안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각각 이제 조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이 숙제를 다 채점하고 나서 오답을 고칩니다. 근데 어머니들께서 저희는 채점을 해서 보내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답지를 저희가 다 가지고 수거를 합니다. 이렇게 수거를 하고 학원에 와서 아이들이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많이 배워요. 어머니 채점을 하면서도 이거를 단위를 어떻게 써야 될지, 대분수를 써야 될지, 가분수를 써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스스로 보거든요. 예, 그런 과정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선생님들한테 개별 질문도 하고, 그다음 이제 전체 질문과 개념 강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숙제가 부족했거나 오답을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틀려오거나 어려운 것들에 많이 걸려서 다 못한 친구들은 좀 남아서 개별적으로 자습실을 활용해서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습실에는 상주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이 선생님들도 다 이제 저희는 선생님들을 들어오실 때 깊은 생각 자체 테스트를 쳐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요거를 체크하는 것까지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이거는 출석이나 시작 테스트나 숙제가 아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등등은 이게 쭉 문자가 발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원 평가를 쳤을 때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건 있고요. 어머니 그건 아시죠? 학원에서 전화가 많이 안 와야 아이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건 뭔가가 계속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2016년 커리큘럼이 아마 거기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어머님. 그래서 요게 4, 5, 6학년 현재 과정이고요. 저희는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6학년은 제일 빠른 친구들이 1학년 1학기 거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중등 선행 과정은 1상은 기초, 응용, 심화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서 1학년 1학기 과정이나 2학년 1학기 대수 파트는 3번을 보게 되고요. 통과하면서 그다음 1하는 기본하고 심화로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1하는 이제 아이들이 또 여름방학 특강이나 겨울방학에 듣는 게 있어서 기본 정도 응용까지죠. 응용까지 보게 되고요. 그 나머지 이제 5학년 1학기 초등 과정을 보시면 기본, 응용, 심화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다 점검하면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6학년 아이들이 제일 빠른 아이들은 마지막에 3학년 거까지, 제일 느린 친구들은 1학년 1학기 거까지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다음 5학년 학생들은 제일 빠른 친구들이 1학년 1학기 거까 1학년 2학기 거까지. 그 다음에 제일 느린 친구들은 6학년 1학기 시작하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인증평가를 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반에 있던 친구가 1학년 1학기 기초 시험을 쳤는데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 분기에 다시 여기에 있는 6학년 2학기와 1학년 1학기 기초를 듣는 과정이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통과를 하면 다음 과정 넘어가서 1학년 1학기 응용과 1학년 2학기 기본을 보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한 과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1년 지나고 지금 오늘 저희 6학년 아이들은 중학교 올라가는 분방고사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중 쭉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오늘 제가 따른 거 없고요. 늘 말씀드리죠. 오늘 마무리를 지어드리면 꼭 선행은요. 천천히 나가셔도 됩니다. 어머니. 그리고 꼭 다져서 지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문 밖에 나가시면 또 더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시겠지만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